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11월 13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들입니다. 1. 다카이치 내각 무기 수출 전면 허용 검토, 동북아 안보구도 변화 예고. 최석진 위키리크스 한국 11월 12일입니다. 자민당 유신의 연내 관련 협의 착수 예정, 정부는 독자 개정 가능, 방위장비 이전 3원칙 개정 추진, 평화공헌 국제협력 명분 아래 수출 목적 확대, 기시다 정권 이후 무기수출 완화 기조 유지, 미국, 영국 등과 협력 강화, 기획 3원칙 반입금지 조항의 거리두기 안보 현실론 부각. 일본 정부가 살상무기 수출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동북아 안보 구도의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이 내각은 자민당과 연립여당은 일본 유신회와 함께 연내 관련 협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12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현재 군안, 수송, 경계, 감시, 소해 등 5가지 용도로 한정된 무기 수출 규정을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수출 목적과 대상을 모두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법률 개정 없이 정부 각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통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속도감 있는 변화가 예상된다. 2023년에는 미국의 일본산 패트리엇 미사일을 처음 수출하기로 했다. 이후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제3국 수출도 허용됐다. 현재 일본은 호주, 뉴질랜드 등에도 자위대 호위함을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일본이 동맹 중심의 안보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중의원에서 비핵 3원칙 견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군수산업에서도 방위산업에서도 일본과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이 경쟁을 해야 될 입장일 것 같습니다. 정부 효율화국 설치로 조정, 세금 우대 등 재검토. 11월 12일 TV 아사히 뉴스입니다. 정부는 세금 우대 조치와 국가 보조금 등을 재검토하기 위해 새로 정부 효율화국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효율화국은 조세 특별 조치나 국가 보조금 등을 점검하는 기관으로 정책 효과가 낮은 지출을 폐지해 다른 정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세출 절감을 추진해 재정 건전화로 이어가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정부 효율화국의 설치는 지난달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와의 연립정권 합의서에 포함되어 있고 유신이 책정한 종합경제대책에서도 실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부 내에서는 내각 관방에 설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고 총리 주변은 제대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본부도 세우고 정부 효율화국도 생기고 트럼프 2.0 도지와 같은 변화를 지금 일본이 하고 있네요. 또한 참고적으로 장사정 미사일 배치 구마모도 건군이라는 게 어떤 지역 이름인 것 같습니다. 항의 집회 1200명 참가. 아사히 신문에서 11월 12일입니다. 사진만 가져왔습니다. 구마모도에 미사일 배치한다고 그러면은 이 구마모도 시민들은 1200명이 모여서 이게 뭐 상가 주로 이런 거가 일본식 그 상가가 이렇게 그 도무로 쌓여 있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미사일 배치 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거 사진을 보도했네요.
여기에다가 또 인구 전략본부 이달안의 신설 인구 문제의 사령탑, 일본이 뭔가 확 바뀌고 있습니다. 카라다 다찌야코 기유타 11월 12일 아사히 신문입니다. 정부는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사령탑 기능으로 인구 전략본부를 이달 중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사나이 수상을 톱으로 해 강요 등으로 구성한다. 관련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인구 감소 문제를 둘러싸고는 자민당과 일본 유신의 모임의 연립 합의서로 지금의 임시국회 중에 인구 감소 대책본부 가칭을 세워 대책을 실행하는 것을 명기. 수상은 10월에 소신 표명 연설에서 인구 감소를 일본 최대의 문제라고 평가해 아이 육성 정책을 포함한 대책을 검토해 가는 체제를 구축한다라고 표명하고 있었다. 정부에서는 육아 지원이나 저출산 대책, 도쿄 일국 중심에서의 대응이라고 하는 인구에 관련되는 정책의 담당이 복수의 부처에 걸쳐 있다. 수상은 정권 발족 시 총무상이나 어린이 정책 담당상 등에 관계하는 강요와 협력해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자, 수상 직속으로 미래전략본부 정부 효율하고 인구전략본부 연속 신설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각 부처 부분체적화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는 과제들이 너무 많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제가 제약이론 관점에서 해석하자면 제약을 찾아 다카이치는 전체 최적화 정책을 시행해 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동료 고발 공산국가냐? 내란 청산의 광가 패닉, 정보혁신 TF 광가 반응, 결국 전인 정부에서 일한지에 묻겠다는 것과 같다. 기록 남겨 승진 배제하다니 대놓고 블랙리스트 작성, 휴대전화 제출 강요 영장주의의 정면으로 반해, 내란 종식을 핑계로 검사들 업무와 사생활을 까보겠다는 것, 업무상 윗선과 소통했다고 잠재적 범죄자 취급 모욕적, 이렇게 압축을 했네요. 김경필, 김지석, 이민준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11월 3일, 13일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3명의 기자가 달라붙은 것은 정부 비판의 뉴스들은 이게 단합을 해서 기사를 쓰는 것 같아요. 의지할 때가 좀 필요하기도 해서 그런 건지 심리적으로도 그런 건지. 이재명 정부가 49개 중앙행정기관의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를 설치해 공무원의 내란 참여 협조 여부를 조사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발표하자 공직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무엇을 문제 삼을지 모르겠다는 불안부터 이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벌어지게 된 일이라고 체념, 공산국가나 할 법한 숙청을 하겠다는 것이란 분노 섞인 반응도 나왔다. 총리실과 각 부처에 설치되는 내란행위 제보센터를 두고도 무고와 인신공격이 난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범정부 조사를 이끌게 될 총리실은 12일 총리실에 설치되는 총괄 TF에 민간 전문가 5명가량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관가에선 현 정부와 성향이 맞는 민간 인사들에게 공직자 속아내는 작업을 맡기겠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후쿠오카에서 부유층을 위한 맨션이 잇따르는 와케큐 전력이 전실 1억 원의 초과 맨션 사업을 발표. JR 큐슈의 물건은 후쿠오카 최초 10억엔 초과 인가, 50년 주택담보대출도 인기. 11월 12일 TNC 테레비 서일본입니다. 규수 전력이 맨션의 새로운 브랜드를 발표했습니다. 규수 전력 니시야마 마사루 사장 하이엔드를 위한 새로운 컨셉의 레지던스 브랜드의 개발을 결심했습니다. 부유층을 위한 맨션 사업 진출입니다. 브랜드명은 그라운디,
제1호의 물건은 지상 9층 건물 전 10개 저택의 사치스러운 구조로 특히 최상층의 프리미엄 룸은 무려 250평방미터가 넘습니다. 건설 예정지는 후쿠오카시 주옥으로 물과 녹음이 풍부한 5호 공원을 바라보는 인기 에리어 5호 1첨에다 소개하고 있고요. 큐슈 전력이 참가한 초고급 맨션 사업 사실 한 발 앞서 JR 규슈가 놀라운 가격이 예상되는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후쿠오카에서는 속속 초하이클래스 맨션이 등장하고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사정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는 상환기간이 50년 즉 반세기 대출 프랜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례 없는 장기 대출이 지금 상당한 인기를 끌 정도로 수요가 있어서 후쿠오카의 한 지방은행에서는 올해 상반기 40년이 넘는 대출을 받는 사람의 비율이 전체의 3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게 주상 9층 건물의 10개 저택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최고급 럭셔리한 건지 잘 모르겠네요. 10억엔이면은 지금 약간 비싸긴 엄청 비싸네. 1억이면은 10억 우리나라 돈으로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면은 그렇게 될 것 같네요. 일시적인 부양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장기적인 디플레이션 추세는 여전히 주요 관심사로 남아 있으며 이는 약한 내수 부진한 제조업 생산 지속적인 경제 불확실성을 반영. 이 기사 내용에 있는 걸 제가 제목으로 따왔고요. 에코노 타임즈가 11월 10일 날 했던 것을 가져왔습니다. 연말 지출 전가로 10월 중국의 인플레이션 반등. 중국의 10월 소비자 인플레이션은 전반적인 경제가 디플레이션 압력에 계속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금 연휴 기간 동안에 강력한 지출에 힘입어 반등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년 동월 대비 0.2% 상승하여 인플레이션이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을 상회했으며 6월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월간 기준 CPI도 0.2% 상승하여 9월의 0.3% 하락에서 회복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주로 일주일간의 연휴 기간 동안 여행, 엔터테인먼트, 재량적, 디스크레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재량이라는 게 한자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상품에 대한 소비자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산업 측면에서 10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전년 동월 대비 2.1% 하락하여 2.3%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일부 부문의 생산 억제가 개선에 도움이 되었지만 여전히 37개월 연속 공장 게이트 디플레이션을 기록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지속적인 가격 약세가 취약해진 소비자 신뢰와 미국과의 무역 긴장으로 인한 외부 압력 등 구조적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신호라고 지적합니다. 소비자 물가가 잠정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책 입원자들은 인플레이션 통제와 경제 모멘텀을 되살려야 하는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미미한 과제가 직면해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제 개인적인 입장은 중국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가시기 바람하지 않습니다. 미국 동부 코네티컷주 오래된 제조업 도시가 되살아납니다. 이리나 이바노바 워싱턴 포스트 스페셜로 11월 12일 총기 및 전기 부품 제조업들, 장인 제조 공장이 지금 입주들이 들어가고 첨단 돛과 철공 기술 이런 것이 압축돼서 지금 코네티컷주의 이 공장들이 지금 들어가는데 어저께인가 또 미국의 블루칼라의 임금들이 꽤 올라가고 있다는 뉴스도 나왔었죠. 트럼프의 제조 부활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대학 갈 필요 없다 이런 얘기죠. 고등학교 나와서도 충분히 10만 달러, 연봉 10만 달러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블루칼라들이 이제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대기업 뭐 1억이 넘죠. 대기업 블루칼라도 뭐 우리나라가 먼저 10만 달러를 넘어섰을 겁니다. 아마. 트럼프의 셧다운 승리로 공화당은 큰 정치적 골칫거리에 빠졌습니다. 스티브 콜린슨 CNN의 분석, CNN은 조금 레프트한 데죠. 결코 출항하지 않는 것은 트럼프 배입니다. 대통령은 월요일에 과거에 반복적으로 실패한 미국의 증가하는 의료 위기에 대한 임박한 해결책을 약속하며 다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민주당이 최고 수요를 확보하지 못한 후 종료될 것으로 보이는 정부 셧다운에서 승리의 단점인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연장하는 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공화당이 즉각적인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유권자들에게 이 문제와 기타 경제성 문제에 대한 진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2026년 중간선거에 대한 희망은 극강화할 수 있습니다. 2기 1년이 넘는 기간이 지난 지금 그리고 일부 처방약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 트럼프의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여전히 그의 광범위한 해결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화당 분열로 의료 문제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노골적인 지지자 중 한 명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도 소원해졌습니다. 지도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미국인들이 건강보험료를 2배로 인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한 공화당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뭔가 의료보험료를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방법으로 하면 정권 유지가 좀 어렵고 좀 어려운 문제들이 산재하고 있는데 정권과 여당 사이에 틈새가 지금 있다 이런 거로 인식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 정권과 그다음에 국회가 갈라서 뭐 좀 그런 모양도 좀 있기를 희망해요. 뭔가 견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국회가. 시진핑도 재무성도 언론도 아닌 앞으로 고이지 총리의 발목을 잡을 가장 큰 애물단지는 누구일까? 요거를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정권과 지금 국회하고 비유를 해보고 싶네요. 시로마 모토 마사로 11월 13일 프레지던트 온라인입니다. 경제계도 산하에 밀어붙이게 했다. 80%가 넘는 경이적인 내각 지지율도 공표됐고 산하의 노믹스, 산하의 트레이드 등의 용어가 난무하면서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보수 회기는 진짜인가? 10일 공표된 NHK의 내각 지지율도 66%나 됐다. 오부치 게이저 내각 이후 역대 내각 출범 때 지지율로는 고이즈미 주니치로 내각 81%, 하토야마 6기오 내각 72%에 이은 수준이다. 제2차 아베 신조 내각의 64%도 웃돌고 나카이치 총리 주변에는 오랜만에 훈풍 속에 조기에 중의원 해산 총선으로 끌고 가면 자민당의 단독 과반수 회복도 꿈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다. 상황이 그렇게 근데 호락호락하지 않다. 아무도 진지하게 고이치 총리를 지지하려 하지 않는다. 중국 측의 불온당한 반응도 문제지만 무엇을 일본 유사시로 인정할지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는 중국의 손을 대는 격이다. 다카이치 응원단의 기대가 허사가 되다. 유리세공 같은 발밑 다카이치 씨의 각오에 걸겠다라고 의기양양하게 느껴 연립에 들어간 일본 유신의 움직임도 점차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 제19 여당이 다카시 총리 발복을 잡는다. 이 소제목들만 가져왔고 매우 긴 보도 글인데요. 요 밑에 있는 제10당 여당이 다카시 총리 발목을 우리나라도 뭔가 잡았으면 좋겠어요.
해도 좀 너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댓글에 외국인을 언급을 한 게 있는데 이런 외국인 문제에 대해서 또 일본도 이민자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 그런 것들이 안 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또 댓글이 하나를 좀 소개를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